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자기 소득 대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이제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꺾이는 뭐 전조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불표론이 나왔는데 이 강남 불표론 믿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강남 불표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변동성을 보면은 사실은 변동성 측면에서 고가 주택은 위험 자산입니다. 뭐 이건 뭐 재테크성 얘기지만 이 집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 중에 이제 타이밍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사이클이 다시 상승할 때 집을 사야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근데 그거보다는 개별 단지 프라이싱을 보고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판단을 내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많은 분들이 지금 1월보다는 12월이 더 안 좋을 거란 많은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대세 안에서도 어떤 단지가 지나치게 급락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식이랑 좀 다른 보는 부분은 부동산은 장타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장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무릎쯤에서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오를 때 사는 게 낫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러면 최소한 뭐 금리가 안정화된다든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시장의 회복 그때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2013년 1월이 바닥이었거든요, 10년대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폭등을 느낀 건 2016년부터예요. 2016년부터도 서울의 기준으로 16, 17, 18, 19, 20, 21은 저는 좀 버블이라고 좀 제끼고요. 그럼 4년 동안 폭등을 했어요. 13년부터 16년 전까지 13, 14, 15년 3년간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그때도 충분히 좋은 물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MF 외환위기 때 지금은 이제 어쨌든 1년 만에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혹시 또 이번에 워낙 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어느 날 자본이 일어났더니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많지 않죠. 그래서 반백살이고 IMF 때 회사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하면은 IMF 97년에 맞은 다음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30%까지 갔잖아요. 은행 예대금 30% 나오잖아요. 시티은행 이런 거 엄청 줬잖아요. 근데 그게 98년 8월을 기점으로 15%확 떨어져요. 금리가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게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물론 아주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4% 이상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올린 다음에 정체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 상황하고는 달라서 과거에 급반등했을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워낙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뭐 평균 한 5, 6천 건 되던 게 한 1,000건 이하로 줄면서 그때 논쟁이 붙었던 게 일부에서는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너무 규제를 해서 벌어진 한 거였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격 하락의 전조였던 게 아닌가 하는데 거래량하고 가격하고는 어떤 상관관계예요?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고요. 논문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먼저 영향을 줘서 거래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거래량과 가격 간의 영향 둘 다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이 둘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뭐 둘 간의 뭐 선후 관계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갖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작년에 이제 거래량 감소는 뭐 정부 규제도 일부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억 이상에 대해서 모두 현금을 사게 하는 같은 것들은 이제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강남권에서 100건 이하 거래된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2달 정도 100건 이하였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2021년 11월부터 계속 100건 이하예요. 1년 넘게. 2021년 3분기, 4분기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돌아가면서 막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도 거래량이 적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자기 소득 대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이제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꺾이는 뭐 전조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부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거래가 늘어나야 시장의 회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거래량 가격이 같이 가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데 2010년대를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 전년도 대비 거래량이 엄청 두세 배 터졌던 게 2015년하고 16년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이제 막 상승했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좀 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고 연장선상입니다만은 그거를 보시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책에 보니까 다른 인터뷰에서도 2020년, 27년에 공급량이 이제 우리가 계속 뭐 늘지 않으면 부동산의 폭등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어떤 논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이미 적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진 것들이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PF 금리 여전히 12%대고 해서 제 주변에도 디벨로퍼들 계약금 물고 리파이낸싱 안 돼서 지금 몰치당하는 케이스 많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23년은 공급이 거의 없을 거예요. 2024년도 과연 상황이 좋을 것인가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에 공급이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4, 5, 6, 7 뭐 이렇게 되면은 2026년과 2027년에 공급량이 적다고 하면 그때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쨌든 지금 3기 신도시 그러니까 2026년 7년에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지금 오세훈 효과 아니면 또 뭐 대통령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건축 어쨌든 지금 뭐 엄청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아직 시작을 안 했, 뭐 그걸 했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하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지만 오히려 2026년, 27년에 가서 뭐 재개발, 재건축은 웬만하면 또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공급량이 이때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선 그냥 제 데이터만 봤을 때요. 이기 신도시 만들 때도 이제 서울 집값 잡는다고 했었거든요. 이기 신도시는 전혀 서울 집값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이기 신도시는 주변에 있는 구도심을 가격을 죽여버렸어요. 3기 신도시 일부는 위치가 좋습니다만은 거기가 예정대로 공급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효과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도 집값을 잡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0세대 이상 중에서 거의 30년 넘은 아파트들의 가격은 지금 괜찮아야 돼요. 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거 재건축 이슈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재건축은 이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했을 때 자기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건축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파트 리모델링 경우에 힘들 거라는 말씀이고요. 재건축 포함인 거죠. 재건축도 리모델링이니까.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12층 이상에서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건축비를 계산하면 자기 분담금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효과의 재개발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창신동 같은 경우 이번에 엄청나게 또 묶었어요. 그럼 거기가 올해 말까지요. 작년 12월 31일인가 아마 그 신통 기획인가 그걸 해서 올해 말까지 그 1년 동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특정적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건축주들이 월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선 반대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데 30평짜리 아파트 안 받아도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용적률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과 같이 막 진행될까? 일부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떨어지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스톱되는. 책에 보니까 똘똘한 한 채는 책에서 럭셔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지금 강남 불패론 나오면서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똘똘한 한 채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시나요? 이건 뭐냐면요. 그 전 세계에서도 사실 주택 관련돼서 트로피 하우스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평형대의 고가 주택 아파트를 트로피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피 하우스가 과연 투자 수익이 좋으냐가 제 질문이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강북에 있는 소형 아파트도 한 뭐 150% 200% 오른 데가 많은데
한남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 빌라 단지 보면은 특히 뭐 70평대는 100% 이상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피 하우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 정도 투자 수익을 떠나서. 이게 과연 투자 수익이 좋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니 지금 어디 인터뷰하신 데 보니까 영끌 쪽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에서 팔기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미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팔아서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울에 8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4억 주담대 받고 이제 부부라고 하면 1억씩 신용대출 끼고 자기 돈 2억 들어갔을 거잖아요. 아마 3억이 들어갔든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최소 25%에서 30% 떨어졌어요. 8324에서 자기 돈 지금 2억 들어갔다고 치고요. 그냥 20% 떨어졌다고 하면은 8에 16, 1억 6천만 원 떨어지고 자기 자본 4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4천만 원 갖고 다음에 뭘 하겠냐고요. 자본 축적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방법은 우선은 힘들더라도 전세를 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주거 금융 비용을 줄이고 본인은 빌라로 가든지 아니면 교배 지역으로 가든지 해서 그리고 또 엔잡러 돼야죠. 예, 이걸 지금은 기간을 견뎌야지 지금 본인이 모았던 피 같은 2억 중에서 1억 6천 날리고 4천만 원 갖고 있다가 나중에 1억 6천을 언제 모으겠습니까? 사실. 예. 폭락농자들 중에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팔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조건 견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라면 한 2025년 정도 뭐 내후년까지도 좀 기다려서 거래량이 늘거나 이런 징후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래량도 확인을 하고요. 3,000세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호가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5평이나 33평이 제일 많잖아요. 25평, 33평 아파트의 분기별로 매도 호가가 나올 텐데 그 매도 호가의 평균이나 매도 호가의 최저가가 얼마인지 특히 최저가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기에는 실거래가보다 내가 더 빨리 팔아야 되니까 호가가 낮거든요. 근데 낮다가 언젠가 붙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난달에 10억 팔렸으면은 나는 11억에 내놓잖아요. 매도 호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지만은 이게 줄어들면서 언젠가 붙을 겁니다. 그게 사인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오르고 내릴 때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강남 불표론이 나왔는데 이 강남 불표는 믿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강남 불표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은 뭐 자랑은 아니고요. 80년부터 역삼동에 계속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제가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보면은 그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권 때는 진짜 강남 가격이 1년에 100%씩 올랐잖아요. 그게 나온 게 이제 그 일기 신도시고 일기 신도시 나오면서 90년부터 97년까지 가격 쫙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97년 IMF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다시 올랐다가 카드 사태 때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2008년도 떨어지고 또 오르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치게 강남 부패를 물론 이제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 영점 거죠. 근데 이제 강남도 떨어질 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잡자, 고가 주택 잡으면 가격 떨어질 거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게 모든 그 소셜 믹스로 가는 게 아니고 중산층, 상류층 타운화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면은 사실은 변동성 측면에서 고가 주택은 위험 자산입니다. 이 변동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강북에 있는 서민 아파트가 낮고 고점에서 물렸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회복하는 기간이 그 서민 아파트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적 차원에서 봤을 때 뭐가 위험 자산이냐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고가 주택이 위험 자산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폭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저거 잡으면은 수익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양극화잖아요. 지속적으로 양극화될 거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그 주거단지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그 시장은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장이 한번 망가지면 그냥 50% 폭락해요. 그러니까 2008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맨하탄에 있는 맨션 3천만 불짜리가 1,500만 원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만들어주는 거. 아니 저는 이 100억, 200억이 300억, 400억 가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산세 해서 그 돈으로 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수도권에서 보면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주로 보니까 이렇게 신도시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건 신도시에 그만큼 버블이 많았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보다 좀 늦게 오르고 뭐 할 때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용인이나 이쪽에서 워낙에 아파트를 지니까 주변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지역들 다 그런 겁니다. 송도, 청라 있고요. 동탄도 그 주변에서 엄청 짓고 있고 해서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갈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공급량이 너무 많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이제 이 일자리 말씀하신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신도시 계획을 되게 잘하는 나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도시 자체가 중심 도시 서울급의 잡센터로 성장하는 거는 외국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판교하고 정자동, 서현동 이쪽에 사실은 IT 기업들이 올라서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태계가 있는 데들은 괜찮죠.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에서도 출근하고 그렇죠. 동쪽에서도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송도가 과연 그런가, 동탄이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심이 좀 들죠, 사실. 예.